대구 서문시장의 북적이는 활기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밀물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곳. 대신동의 좁고 가파른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월순의 2층 집은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아 눅눅한 흙냄새를 풍겼다. 대문 옆에는 집주인인 월순이 시집 올 때 심었다는 커다란 목련. 나무 한 그루가 마당의 절반을 차지한 채 버티고 서 있었다. 아직 정월의 찬바람이 가시지 않은 초봄, 목련 가지 끝에는 솜털이 보송보송한 겨울눈들이 붓끝처럼 뾰족하게 솟아 있었다. 금방이라도 하얀 등불을 켤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그 꽃봉오리들은 이 집의 유일한 사치처럼 보였다. 보리밥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얀 등불 켜러 가실까요? 자여가 이제 너거들 살 때다. 방은 좁아도 구들장은 뜨끈뜨끈하이 잠자리는 편할 끼다. 커다란 솥뚜껑 같은 손을 앞치마에 슥슥 문지르며 월순이 대문을 활짝 열었다. 서문시장에서 월순네 보리밥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장부 기질이 다분한 그녀는 옥분. 모자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짐짓 모르는 척 목소리를 높였다. 옥분은 머리에 인 커다란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그 뒤를 12살 난 아들 정우가 제 몸집만 한 책 보따리를 껴안고 바짝 뒤따랐다. 문간방은 말 그대로 대문 바로 옆에 붙은 한평 남짓한 방이었다. 옥분이 고향 집에서 가져온 낡은 괴짝 하나와 이불 한 채를 들이고 나니 세 식구가 눕기에도 빠듯해 보였다. 하지만 옥분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섞인 방 안을 둘러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친정 식구들마저 뿔뿔이 흩어진 뒤 낯선 타양인 대구 땅에서 처음으로 얻은 온전한 우리 방이었다. 형님 고맙습니다. 헤이. 깔데없는 저희를 이래 받아주시고 이 은혜 우에 다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옥분이 굽은 허리를 더 숙이며 인사를 건네자 월수는 손사래를 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은혜는 무슨 얼어 죽을 은혜고. 내도 혼자 적적했는데 잘 됐제. 시장 바닥에서 약초 보따리 푸는 거 보니까 야무지대? 고마 딴 생각 말고 열심히 살면 된다. 정우 요놈 공부도 잘한다 안 했나? 내가 보리밥집 아지매지만 가방끈 긴 사람들은 딱 보면 안다. 요놈 눈동자가 똘똘한 게 나중에 큰 인물 될 끼다. 월수는 정우의 머리를 툭 치며 주머니에서 누런 눈깔 사탕 하나를 꺼내 쥐어주었다. 정우는 수줍게 사탕을 받으며 마당 한가운데 선 목련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다. 이삿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짐 정리가 금세 끝났다. 옥부는 서둘러 무거운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지리산 자락에서 어렵게 구해온 말린 당귀와 감초, 황기 같은 약초들이 가득했다. 방 안가득 씁쓸하면서도 달큼한 한약재 냄새가 퍼져나갔다. 옥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작두를 꺼내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다. 거친 산을 타고 흙바닥을 뒹굴며 살아온 그녀의 손등은 이미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풀물이 짙게 배어 있었다. 정우는 방구석에 엎드려 책을 폈다. 전학수속도 밟지 못한 채 무작정 내려온 대구였지만 어머니는 정우의 손에서 책만은 놓지 못하게 했다. 옥부는 약초를 써는 중간중간 아들의 뒷모습을 훔쳐보았다. 낡은 무명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어제 저녁 옥분이 정성스레 삶아 다린 셔츠 깃은 목련 꽃잎처럼 하얗고 빳빳했다. 그것은 옥분이 세상에 내보이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자식에게 입히는 갑옷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시장의 소음도 잦아들었다. 대신동 골목에는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낮게 깔렸다. 문간방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을 막으려 옥부는 낡은 솜니부를 문가에 덧대었다. 정우야 배 안 고프나? 이모님이 주신 보리밥 좀 묵자. 옥분이 월순이 챙겨준 보리밥과 강된장을 상 위에 올렸다. 정우는 말없이 밥숟가락을 들었지만 어머니의 손을 보고 멈칫했다. 낮보다 더 새카매진 손톱 밑과 약초독에 올라 발갛게 부어오른 손등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어머니, 이 일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손 예쁘게 해드릴게요. 12살 소년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본 옥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담담하게 아들의 손을 맞잡았다.
정우야, 이 손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 손으로 흙을 만지고 산을 타야 네가 하얀 종이 위에 글을 쓸 수 있는 기다.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다. 네가 목련꽃처럼 환하게 피어나는 거 보는 게 엄마 인생의 제일 큰 장사고 남는 거다. 옥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문간방이 지금은 비록 좁고 눅눅할지라도 마당의 목련나무가 겨울의 혹한을 견뎌내고 꽃눈을 틔우듯 자신의 아들도 이 가난을 딛고 일어설 것임을. 그날 밤 정우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호지 너머로 목련나무가지의 그림자가 달빛에 비쳐 일렁거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 끝에 꽃봉오리들이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는 연습을 하는 듯 보였다. 정우는 다짐했다. 어머니의 새카만 손을 위해 자신은 이 목련나무보다 더 높고 환하게 피어나겠노라고. 인생은 한판의 장사아이가 믿져야 본전이고 남으면 대박인 기라. 월순의 쾌활한 목소리가 옥분. 모자의 불안한 첫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이 보따리 하나의 의지에 흘러들어온 대구였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억척스럽지만 정 많은 월순이 있었고 봄이면 하얗게 피어날 목련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지키려는 단단한 마음이 있었다. 시장의 새벽 공기를 가르는 종소리가 들려오기도 전에 옥부는 일어났다. 그녀는 어제 다듬어 놓은 약초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다. 서문시장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옥분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문간방 창가에서 곤히 잠든 아들의 숨소리가 그녀를 밀어주는 바람이 되었다. 골목의 어둠이 걷히고 희뿌연 새벽이 밝아올 무렵 월순내. 집 마당의 목련나무는 어제보다 조금 더 부풀어 오른 꽃눈을 햇살에 내비쳤다. 그것은 가혹한 겨울을 버텨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정결하고 강인한 희망의 전조였다. 서문시장의 새벽은 사람의 목소리보다 짐수레의 바퀴 소리와 보찜을 내려놓는 둔탁한 소음으로 먼저 밝았다. 옥부는 남들이 눈을 뜨기도 전인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간방의 좁은 문을 열 때마다 문설주에 매달린 성에가 툭툭 떨어졌지만 옥부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약비처럼 여겼다. 전날 밤새 다듬어 가지런히 묶어둔 당귀와 천궁, 그리고 겨우내 말린 칡뿌리가 든 보따리는 좋기 쌀 한 가마니 무게는 되어 보였다. 옥부는 그것을 머리에 이고 서문시장 양령시 입구 찬 바람이 가장 세게 들이치는 길목에 자리를 잡았다. 번듯한 좌판 하나 없는 뜨내기 보따리 장수에게 허락된 땅은 딱 엉덩이 하나 붙일 만한 가마니 조각뿐이었다. 아짐에 또 나왔는교? 거기는 바람막이도 없어서 얼어 죽기 딱 좋은 데라 안카나. 옆자리에서 털모자를 눌러쓰고 마른 고추를 파는 노파가 혀를 찼다. 옥부는 그저 말없이 웃으며 보따리를 풀었다. 옥분이 파는 약초들은 다른 상인들의 것보다 유독 정갈했다. 흙투성이 뿌리 하나하나를 냇가에서 씻어 말리고 잔뿌리마저 정성스레 갈무리한 옥분의 약초에선 깊은 산속의 서늘한 정기가 느껴졌다. 시장의 정오가 지나면 옥분의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새벽부터 찬 바닥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느라 무릎은 쑤셨고 약초를 다듬느라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디는 쓰라렸다. 하지만 옥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불쑥불쑥 찾아오는 졸음이었다. 밤새 잠을 줄여 약초를 손질하고 새벽을 열었으니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가 되면 고개가 자꾸만 아래로 꺾였다. 그럴 때마다 옥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다. 졸음에 겨워 약초 보따리를 통째로 도둑맞기라도 한다면 정우의 새학기 공책 한 권 살 돈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었다. 옥분의 잠은 늘 그렇게 약초의 씁쓸한 향기에 절어 있었다. 아이고 옥분씨, 또 졸고 있네. 이래서 장사하겠나? 어디선가 들려온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옥분이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다. 월순 이모였다. 월순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 사발을 들고 서 있었다. 보리밥 위에는 옥분이 좋아하는 짭조름한 멸치볶음이 수북이 얹어져 있었다. 형님 바쁘실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바쁘긴 뭐가 바쁘노. 시장 사람들이 다 내 식구인데. 자, 이거 묻고 정신 차려라. 사람이 묵어야 잠도 깨는 법이다.
월수는 옥분의 옆자리에 털썩 앉아 옥분이 내놓은 약초들을 유심히 살폈다. 옥분씨 손재주가 보통 아니네. 이 당귀 좀 봐라. 어쩜 이래 깨끗하게 말렸노. 이 정도면 한약방 영감님들도 좋아할 끼다. 내 아는 단골 중에 양령시에서 제일 큰 한약방 하는 영감이 있는데 내 한 말 해줄게. 월순의 말 한마디는 옥분에게 천군만마와 같았다. 옥분은 코끝이 찡해졌다. 대구라는 낯선 땅, 아는 이 하나 없는 시장 바닥에서 월수는 옥분에게 유일한 혈육이자 스승이었다. 저녁이 되어 서점 문 닫는 소리가 들릴 무렵에야 옥분은 문간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정우가 켜놓은 작은 등잔불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정우는 어머니가 들어오는 소리에 얼른 책을 덮고 마중을 나왔다. 어머니, 오늘도 힘드셨죠? 제가 물 데워놨어요. 발 씻으세요. 정우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방 안으로 이끌었다. 옥분은 아들의 손등에 닿는 자신의 거친 피부가 미안해 얼른 손을 뺐다. 하지만 정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야의 따뜻한 물을 받아 어머니의 발을 정성스레 씻겼다. 산을 타고 시장 바닥을 구르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어머니의 발을 보며 정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정우야, 공부는 잘 됐나? 선생님이 뭐라 카더노? 네, 어머니. 선생님이 저 수학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오늘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에요. 정우가 내민 책은 낡은 위인전이었다. 옥분은 글자를 잘 몰랐지만 책장을 넘기는 아들의 손가락 끝이 목련 꽃잎처럼 깨끗한 것을 보며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옥분은 피곤함에 겨워 금방이라도 골아떨어질 것 같았지만 다시 작두를 잡았다. 내일 팔아야 할 황기를 손질해야 했다. 정우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었다. 어머니, 이 책에 나오는 사람은요.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세상을 바꿨대요. 저도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정우의 낭독 소리는 자장가처럼 옥분의 귓가를 맴돌았다. 옥분은 약초를 다듬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며 짧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옥분은 하얀 목련 나무 아래 정우와 함께 서 있었다. 정우는 하얀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옥분의 손은 약초 물이 다 빠진 채 고운 옥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잠깐의 단잠에서 깬 옥분은 자신의 무릎 위에서 졸고 있는 아들을 보았다. 옥분은 아들을 조심스레 이불 위로 뉘었다. 그리고 아들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다짐했다. 이 씁쓸한 약초 향기가 언젠가는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향기로 기억되게 하겠노라고. 문간방 밖 마당에는 목련나무가 달빛을 받아 하얗게 일렁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는 조금만 더 참으렴 하고 속삭이는 듯 했다. 옥분은 다시 작두를 들었다. 작두가 약초를 자르는 탁탁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가난에 굴복하지 않는 한 여인의 비장한 북소리이자 자식을 향한 숭고한 기도의 소리였다. 창가에 비친 옥분의 그림자는 깊어가는 밤만큼이나 짙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내일을 향한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서문시장의 약초 향에 밴 어머니의 잠은 그렇게 짧고도 고귀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서문시장은 거대한 생태계였다. 매일 아침 수만 명의 발길이 오가는 그곳에는 나름의 법도가 있었고 그 법도의 가장 밑바닥에는 자리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존재했다. 옥분처럼 보따리 하나 달랑 메고 들어온 뜨내기가 차지한 길목은 사실 누군가가 수년간 닦아놓은 터전이거나 세를 내고 장사하는 이들의 시샘 어린 눈총을 받기 딱 좋은 곳이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매서웠다. 옥분은 전날 월순이 귀띔해준 대로 양령시 근처의 큰 한약방 납품을 기대하며 평소보다 이른 새벽에 나섰다. 그런데 평소 가마니를 깔던 자리에 웬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커다란 생선 괴짝들을 잔뜩 쌓아두고 있었다. 저 아저씨, 여기가 제가 매일 앉던 자리라에. 괴짝을 조금만 옆으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으나 돌아온 것은 서슬퍼런 고함이었다. 뭐라카노? 여가 네 땅이가? 어디서 굴러먹던 보따리 장수가 와서 감히 자리를 내놔라. 마라카노. 여는 내 동생이 생선 장사할 자리다. 고마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사내는 옥분의 보따리를 발로 툭 차버렸다.
바닥에 흩어진 말린 당귀와 감초들이 진흙탕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옥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밤새 눈을 비벼가며 다듬은 것들이었다. 정우의 참고서 한 권, 운동화 한 켤레가 진흙 속에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옥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진흙 묻은 약초들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울음을 삼켰다. 그때였다. 시장 입구 쪽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어이 생선 괴짝, 니 지금 뭐라 했노? 여가 니 땅이가 나라 땅이지. 월순이었다. 그녀는 평소 쓰던 커다란 무쇠국자를 허리춤에 차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 양은 대야를 옆구리에 낀 채 성큼성큼 다가왔다. 월순의 등 뒤로는 월순네 보리밥집 단골인 짐꾼들 몇몇이 험악한 표정으로 뒤따르고 있었다. 월순 아짐에 남의 장사에 참견 말고 가이소. 여는 원래 우리 구역 아입니까? 사내가 기가 죽은 듯 하면서도 대들자 월순은 들고 있던 보리밥 대야를 바닥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구역은 무슨 얼어 죽을 구역. 니 지난달에 내 집에서 보리밥 외상으로 묵고 안 갚은 게 얼마고. 이 옥분 씨는 내 동생이다. 내 동생 괴롭히는 놈은 내 보리밥 묵을 자격도 없다. 당장 이 괴짝 안 치우나. 월순의 기세에 사내는 혀를 차며 괴짝을 옮기기 시작했다. 시장 사람들은 월순의 불같은 성미를 잘 알았다. 그녀는 시장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기로 유명한 여장부였다. 월순은 진흙투성이가 된 옥분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옥분 씨 바보같이 와당하고만 있노. 여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데다. 자, 이거 묻고 속부터 채워라. 월순은 옥분에게 고추장과 참기름을 듬뿍 넣은 보리밥 한 사발을 건넸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밥알 하나하나가 묵직하게 혀끝에 닿았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다. 낯선 타향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울타리의 무게였고 굴욕을 견디게 해주는 자존심의 무게였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헤이. 제가 뭐라고 이래까지. 고맙긴 뭐가 고맙노. 나중에 정우 성공하면 내 보리밥 평생 공짜로 묵게 해주면 된다. 알았제? 월순은 옥분의 어깨를 툭툭 치며 시원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시장통의 차가운 공기가 조금은 훈훈해지는 듯 했다. 옥분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보따리를 풀었다. 진흙 묻은 약초들은 팔 수 없게 되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그날 저녁 정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의 소매에 묻은 진흙 자국을 발견했다. 옥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정우에게 월순 이모가 챙겨준 찐 감자를 건넸다. 정우야, 오늘 월순 이모가 너 주라고 감자를 이만큼이나 주셨다. 어서 묵어라. 정우는 감자를 한 입 베어 물며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어머니의 눈가는 부어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목련 꽃봉오리처럼 꼿꼿했다. 소녀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견디는 것은 단순히 가난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월순 이모 같은 다정한 이웃의 손길이라는 것을. 어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법 공부하면 참 잘하겠대요. 정우의 말에 옥분의 얼굴에 꽃이 피었다. 씁쓸한 약초 향기만 가득하던 문간방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소리가 번졌다. 옥분은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그래, 보리밥 한 그릇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남의 눈물 닦아줄 줄 아는 사람. 밤이 깊어지자 마당의 목련나무는 달빛 아래서 은은한 은빛으로 빛났다. 가지 끝의 꽃눈은 이제 껍질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다. 월순의 호통 소리와 보리밥의 온기가 옥분 모자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다가올 봄의 추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벽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까맸지만 그 손으로 다듬어낸 약초 보따리는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아들의 미래를 정성스레 수놓는 하얀 비단 보따리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서문시장의 하루는 그렇게 비린 생선 냄새와 구수한 보리밥 향기가 섞인 채 치열하고도 아름답게 저물어갔다. 대구의 봄은 서문시장 좌판 위에 먼저 내려앉았다.
얼었던 땅이 녹으며 올라오는 흙내음과 상인들의 한층 높아진 목소리 사이로 담장 너머 목련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불렸다. 옥부는 시장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마당 한 구석의 목련을 살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꽃눈이 껍질을 뚫고 하얀 속살을 살짝 내비칠 때마다 옥부는 정우의 새학기 준비물을 챙기듯 가슴이 설렜다. 하지만 정우의 봄은 목련처럼 화사하지만은 않았다. 대신동 골목을 벗어나 큰 길가에 있는 학교로 등교하는 길, 정우는 늘 자신의 낡은 검정 고무신과 구멍난 양말을 감추려 발걸음을 재촉했다. 옥분이 밤새 정성껏 다린 하얀 셔츠가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정우의 가난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 같아 소년의 어깨는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어이, 보따리 장수 아들. 너 오늘도 약초 냄새 풀풀 풍기며 왔냐? 교실 뒷자리에서 번듯한 가죽 책가방을 든 부잣집 아들 태수가 낄낄대며 시비를 걸었다. 태수는 서문시장에서 제일 큰 포목점 집 아들이었다. 정우의 몸에서는 늘 쌉싸름한 당귀 향과 흙내가 났다. 옥분이 밤새 다듬은 약초들의 흔적이었다. 정우는 말없이 책장만 넘겼다. 대거리에 봐야 돌아오는 건 비웃음뿐이라는 걸 일찍 깨달은 까닭이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는 육성회비 미납자 명단이 호명되었다. 정우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교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옥분이 시장 바닥에서 푼돈을 모아 보냈지만 이번 달엔 약초값이 떨어져 입금이 늦어진 탓이었다. 선생님, 정훈의 엄마는 시장에서 보따리 장수하느라 바빠서 돈 낼 시간이 없나 봐요. 태수의 비아냥에 아이들이 키득거렸다. 정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들고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정훈은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창밖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 저 험한 산길을 올라 캐온 약초들이 정우의 자존심이었고 삶이었다. 방과 후 정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문시장 입구 월순 이모네 보리밥집 앞에 멈춰섰다. 커다란 솥 앞에서 땀을 흘리며 보리밥을 푸던 월순이 정우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정우야, 와 그리 기운이 없너? 어서 와서 뜨끈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가라. 월수는 정우의 안색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다.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 정우를 앉히고는 밥그릇 밑에 남몰래 숨겨두었던 계란 후라이 하나를 밥 위에 툭 얹어주었다. 정우야, 남들이 뭐라 카든 신경 쓰지 마라. 니네 엄마가 시장에서 약초 파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다. 그 쓴 약초가 사람 살리는 거 아이가. 니도 나중에 사람 살리는 공부하면 된다. 알았지? 월순의 투박한 위로에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소녀는 계란을 아껴 먹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공부에서 성공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어머니의 구분 등을 펴드리고 월순 이모의 국자 손을 쉬게 해줄 힘을 길러야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마당의 목련 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다. 옥부는 아직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었다. 정우는 나무 껍질을 쓰다듬으며 가지 끝에 맺힌 꽃눈을 유심히 관찰했다. 비늘 같은 껍질에 겹겹이 쌓여 추위를 견디고 있는 하얀 꽃잎들. 그것은 지금 자신의 처지와 닮아 보였다. 밖은 춥고 거칠지만 안에서는 가장 순결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상태. 어머니, 저 왔어요. 해질녘 옥분이 약초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들어왔다. 옥분의 옷에는 오늘도 흙먼지와 약초 부스러기가 가득했다. 정우는 얼른 다가가 어머니의 보따리를 받아 안았다. 정우야,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옥분의 물음에 정우는 학교에서의 수모를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다. 어머니, 저 결심했어요. 저 나중에 꼭 법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어머니처럼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게요. 정우의 당찬 포부에 옥분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들을 품에 꼭 안았다. 옥분의 가슴에서 나는 진한 흙내와 약초 향기가 정우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것은 정우에게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긋했다. 그래, 정우야. 우리 목련 꽃 피듯이 그렇게 살자. 남들보다 조금 늦게 피어도 괜찮다. 대신 제일 하얗고 깨끗하게 피어나면 되는 기라. 엄마는 니만 믿는다.
옥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건에 꽁꽁 싸맨 돈뭉치를 꺼냈다. 10원짜리 지폐와 1원짜리 동전들이 뒤섞인 옥분이 한 달간 시장 바닥에서 굴욕을 견디며 모은 육성회비였다. 옥부는 그것을 정우의 손에 쥐어주며 등 두드려 주었다. 그날 밤 정우는 문간방의 등잔불 아래서 더 열심히 책장을 넘겼다. 마당의 목련나무는 밤이 깊을수록 제 몸 안의 꽃눈을 더 팽팽하게 부풀렸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저 단단한 껍질을 깨고 하얀 등불이 일제히 켜질 터였다. 옥부는 옆방에서 정우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약초를 다듬었다. 작두 소리가 정우의 낭독 소리에 맞춰 장단을 맞추는 듯 했다. 비록 방 안은 좁고 천장에서는 찬 기운이 내려왔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이미 봄이 와 있었다. 월순내 집 담벼락 너머로 비치는 달빛은 목련 가지 위에 내려앉아 하얀 서광을 비추었다. 꽃눈 속에 감춰둔 정우의 꿈은 그렇게 소리 없이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씩씩하게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가 정성껏 다려놓은 하얀 셔츠를 입고 꽃눈처럼 단단한 마음을 품은 채로 서문시장의 약초 보따리는 옥분에게 삶의 무게 그 자체였다. 새벽마다 이고 나가는 그 보찜 속에는 흙 묻은 뿌리들과 씁쓸한 향기가 가득했지만 사실 그 깊숙한 바닥에는 옥분이 목숨보다 아끼는 또 다른 보따리가 하나 더 숨겨져 있었다. 겹겹이 낡은 무명천으로 싸고 그것도 모자라 비닐로 몇 번이나 동여맨 작은 뭉치였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였다. 장대비가 쏟아지자 시장 바닥은 금세 진흙탕으로 변했고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옥부는 젖은 약초들을 단속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평소 옥분을 눈여겨보던 옆자리 좌판 상인이 실수로 옥분의 보따리를 발로 찼고 내용물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약초들 사이로 툭 하고 떨어진 것은 낡고 두툼한 책 한 권이었다. 아이고 아지매, 약초 장수가 웬 책이고 글도 모른다 카더니 귀한 보물이라도 숨겨둔 기가. 상인의 농담에 옥부는 얼굴이 하얘져서 얼른 책을 품에 안았다. 진흙이 묻을까봐 자신의 소매로 연신 닦아내는 옥분의 손길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그 책은 다름 아닌 정우의 아버지가 생전에 소중히 여기던 낡은 법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문간방 등잔불 아래서 젖은 책장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넘기며 말리기 시작했다. 정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이건 아버지 책 아니에요? 왜 이걸 시장까지 가지고 다니셨어요? 옥부는 아들의 물음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법전 사이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갓난아기 정우를 아는 옥분이 목련나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우야, 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사람은 법을 알아야 남한테 억울한 일 안 당하고 또 남의 억울함도 풀어줄 수 있다고. 엄마는 글자를 몰라 이 책이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 그래도 네 아버지 손때 묻은 이 책이 엄마한테는 부적이고 보물이다. 시장 바닥에서 힘들 때마다 이 책을 만지면 네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힘이 났거든. 정우는 어머니의 거친 손등 위에 놓인 낡은 법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쳐놓은 밑줄들과 깨알 같은 메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가난한 집안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어머니, 저 이거 제가 읽어도 돼요? 아버지가 남기신 공부 제가 이어받고 싶어요. 정우의 말에 옥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옥부는 보따리 밑바닥에서 법전과 함께 고이 간직해온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아버지가 쓰던 낡은 만년필이었다. 비록 잉크는 말라붙었지만 은빛 뚜껑에는 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래 정우야. 네 아버지는 이 펜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싶어 하셨다. 이제 네가 그 꿈을 이어받아라. 엄마는 약초 보따리를 메고 산을 탈 테니 너는 이 펜을 들고 세상의 높은 산을 넘으렴. 그날 밤 문간방의 불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정우는 아버지가 남긴 법전의 첫 장을 넘겼다. 한자로 가득 찬 문장들은 12살 소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벅찼지만 정우는 옥편을 찾아가며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속에 새겼다.
약초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법전의 책장은 묘하게 정우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동했다.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듣던 월순 이모가 따뜻한 옥수수차를 들고 찾아왔다. 옥분 씨, 정우가 밤새 글 읽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참 기특하다. 내 시장 바닥에서 수많은 애들을 봤지만 정우처럼 눈빛이 맑은 놈은 처음이다. 옥분 씨 고생하는 보람이 있겠어. 월수는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옥분에게 속삭였다. 옥분 씨, 내일은 양령시 강 회장님 댁에 약초 좀 배달 가야겠다. 그분이 이번에 좋은 약초 구한다고 난리거든. 정우도 같이 데려가봐. 큰 사람을 자꾸 봐야 큰 꿈을 꾸는 법이다. 월순의 제안에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따리 속의 보물은 이제 낡은 책 한 권이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며 자라나는 정우의 꿈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 마당의 목련나무를 바라보니 가지 끝에 하얀 꽃망울들이 마치 아버지의 부드러운 미소처럼 정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우는 아버지가 쓰던 만년필을 손에 꼭 쥐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정우는 하얀 목련 꽃잎이 눈처럼 내리는 법정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다. 어머니의 약초 보따리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짐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아버지의 유산과 아들의 미래, 그리고 한 가족의 눈물겨운 자존심이 함께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문시장의 뒷골목 목련 나무 아래 작은 문간방에서 시작된 소년의 꿈은 그렇게 아버지의 낡은 법전을 징검다리 삼아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얀 목련 꽃잎이 마당 가득 눈처럼 흩날리던 봄날의 끝자락,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문시장 상인들은 유독 낮게 나는 제비와 습한 바람을 보며 불길한 징조를 읽어냈다. 그해 봄은 유난히도 변덕스러웠고 기어이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기록적인 폭풍우가 대구 분지를 집어삼킬 듯 쏟아져 내렸다. 옥분 씨, 장사 접고 얼른 들어오나. 이래 비가 오면 약초 다 썩는다. 시장 입구에서 보리밥 솥을 단속하던 월순 이모가 목청껏 소리쳤다. 하지만 옥분은 빗줄기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전날 지리산에서 간 내려온 귀한 산삼과 당귀 보따리가 아직 좌판 위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다. 옥분에게 이 약초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정우의 이번 분기 납입금과 새로 사줘야 할 영어 사전값이 고스란히 담긴 옥분의 살점과도 같은 것들이었다. 안 됩니다, 형님. 이거 젖으면 다 버려야 하는데 조금만 더 버텨볼랍니다. 옥분은 비닐 한 장으로 보따리를 덮고 그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렸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옥분의 무명 저고리는 금세 몸에 달라붙었고 찬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옥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등이 젖는 것은 상관없었으나 보따리 속의 약초들이 습기를 머금어 색이 변하는 것만은 막아야 했다. 그때 시장 배수구가 역류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발목까지 차오른 흙탕물이 옥분의 좌판을 덮치려 했다. 옥분이 비명을 지르며 보따리를 치켜들려던 찰나 누군가 옥분의 팔을 낚아챘다. 이 미련한 여편네야. 약초가 중하나 사람이 중하나. 얼른 짐 싸서 우리 집으로 튀어라. 월순이었다. 그녀는 평소 아끼던 커다란 무쇠솥을 길바닥에 내팽개쳐둔 채 달려왔다. 월순 뒤로는 시장에서 짐수레를 끄는 박서방과 국밥집 일꾼들이 우비를 뒤집어 쓴 채 달려와 옥분의 보따리를 번쩍 들어올렸다. 옥분 아짐에 걱정 마소. 우리가 이거 월순네 집 마당까지는 무사히 옮겨줄 테니까. 박서방의 외침에 옥분은 눈물을 쏟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얼굴을 적셨다. 시장 바닥에서 늘 보따리 장수라고 무시당하는 줄만 알았는데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것은 바로 그 거친 시장 사람들이었다. 월순네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이미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수로를 내고 있었다. 낙수물이 쏟아지는 목련 나무 아래서 소녀는 온몸이 젖은 채로 흙탕물을 퍼내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약초는요? 정우는 옥분의 보따리를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월순 이모가 소리쳤다. 정우야, 니는 방에 들어가서 이불부터 깔아라. 박서방, 저 보따리 마루 위로 올려. 순식간에 월순네 집 안방과 건너방이 약초 건조장이 되었다.
월수는 아끼는 비단 이불을 걷어치우고 옥분의 젖은 약초들을 바닥에 펴게 했다. 옥분은 황공해서 어쩔 줄 몰랐다. 형님, 방을 이래 배려놓으면 우회합니까? 제 방으로 옮길게요. 시끄럽다. 너거 문간방은 지금 물 새서 난리다. 오늘 밤은 여서 다 같이 지내야 한다. 자, 정우야. 너도 이리 와서 엄마랑 약초 좀 닦아라. 폭풍우가 치는 밤, 월순네 집 안방에는 씁쓸한 약초 향기와 사람 냄새가 뒤섞였다. 옥분과 정우 그리고 월순 이모는 젖은 약초들을 수건으로 하나하나 닦아냈다. 창밖에는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목련 나무를 흔들어댔지만 방 안은 등잔불빛 아래 묘하게 아늑했다. 월수는 주방에서 따뜻한 수제비를 한 솥 가득 끓여내왔다. 자, 다들 고생했다. 빗속에서 약초 지키느라 고생한 옥분씨, 그리고 엄마 돕는 기특한 정우. 마이무라. 이래 비오는 날에는 밀가루 음식이 최고다. 옥분은 뜨거운 수제비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며 긴장이 풀렸다. 정우는 수제비를 먹으며 어머니의 젖은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빗물에 씻겨 내려갔을 법도 한데 손톱 밑에 까만 흙물은 여전했다. 어머니, 오늘 박서방 아저씨랑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는 거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저 나중에 높은 사람 되면 오늘 우리 도와주신 분들 은혜 꼭 갚을 거예요. 정우의 말에 월순 이모가 껄껄 웃었다. 그래, 정우야. 법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면 우리 같은 시장 사람들 억울한 일 안 생기게 잘 좀 봐줘라. 니네 엄마가 저 빗속에서 약초 지킨 정성이면 니는 분명히 큰 사람 될 끼다. 밤이 깊어 폭풍우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옥부는 잠든 정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방 안가득 퍼진 약초 향기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연대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시장 바닥에서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옥부는 오늘 밤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뿌리 내린 이 척박한 땅에 자신을 지탱해주는 수많은 잔뿌리들이 있다는 것을. 마당의 목련 나무는 비바람에 하얀 꽃잎을 거의 다 잃었다. 하지만 가지 끝에는 벌써 초록색 새잎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꽃은 져도 나무는 죽지 않듯 삶의 풍파가 몰아쳐도 곁을 지켜주는 이웃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옥분의 가슴 속에 굳게 자리 잡았다. 형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헤이. 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옥분이 월순의 손을 꼭 잡자 월순은 쑥스러운 듯 손을 흔들었다. 에구, 고맙긴 뭐가. 우리 정우 공부하는 소리만 안 끊기면 된다. 자, 이제 고마자자. 내일 새벽에 시장 나가려면 힘들 끼다. 등잔불이 꺼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옥분의 눈에는 창밖의 목련 나무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다.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는 내일 아침이면 더 짙은 초록빛으로 빛날 터였다. 서문시장의 폭풍우는 옥분 모자에게 가난의 혹독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단단한 사람의 온기를 선물하고 지나갔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대구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시리도록 푸른 낯을 내밀었다. 비에 씻긴 대신동 골목의 기와 지붕마다 눅눅한 습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고 월순네 집 마당의 목련 나무는 하얀 꽃잎을 다 떨궈낸 자리에 어느새 진한 초록빛 새잎들을 틔워내고 있었다. 옥부는 해가 뜨기도 전부터 바삐 움직였다. 비바람에 젖었던 약초들을 마당 가득 채반에 널어 말리는 일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정성을 들이는 일은 따로 있었다. 바로 정우의 학교 셔츠를 빠는 일이었다. 옥부는 커다란 양은 대야에 물을 가득 받고 무궁화 비누를 문질러 거품을 냈다. 빗물에 얼룩진 정우의 소매와 깃을 손바닥이 벌게지도록 비비고 또 비벼댔다. 옥분씨, 고마해라. 손마디 다 상하겠다. 세탁기도 없는 세상에 우에 그리 매일같이 삶고 빠노. 월순이 보리밥집 나갈 채비를 하며 마당을 지나다 한마디 거들었다. 옥부는 땀방울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다. 형님, 딴 건 몰라도 우리 정우 셔츠만큼은 목련 꽃잎보다 하얘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 바닥 보따리 장수 아들이라고 기 안 죽고 공부하지요. 이게 제 자존심 아닙니까? 옥부는 잘 헹군 셔츠를 양포에 담아 옥상으로 올라갔다. 월순네 집 평평한 옥상은 온 동네 빨래가 다 모이는 전시장 같았지만 옥부는 가장 햇살이 잘 드는 명당 자리에 정우의 셔츠를 걸었다. 탁탁.
물기를 털어내고 집게로 고정하자 팽팽하게 펴진 하얀 셔츠가 봄바람을 머금고 도처럼 부풀어 올랐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서 바라본 서문시장은 여전히 치열한 삶의 전쟁터였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풍경 위로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셔츠를 보고 있노라면 옥부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저 셔츠가 정우의 몸을 감싸고 교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동안만큼은 정우는 가난한 보따리 장수의 아들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고귀한 소년이었다. 방 안에서 책을 읽던 정우가 옥상으로 올라왔다. 눈부신 햇살 아래 펄럭이는 자신의 셔츠를 본 소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머니, 셔츠가 꼭 새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비가 왔는데 잠은 언제 주무셨어요? 잠이야 나중에 실컷 잘 끼다. 정우야, 어서 입어보거라. 엄마가 풀도 먹여놨으니 아주 빳빳할 거다. 정우는 어머니가 건네준 셔츠를 입었다. 아직 햇살의 온기가 남아있는 천이 몸에 닿자 마음까지 따뜻해졌다. 목깃에서는 은은한 비누 향기와 함께 어머니의 고단한 밤샘이 느껴졌다. 정우는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비록 바지는 물려받아 짧고 가방은 낡았지만 하얀 셔츠 하나가 정우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날 학교에 간 정우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 정우를 괴롭히던 태수가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야, 너희 집 수몰됐다더니 옷은 어디서 새로 훔쳐 입었냐? 웬일로 그렇게 하얗냐? 정우는 태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가 정성으로 빨아주신 옷이다. 훔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자존심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정우의 단호한 태도에 태수는 당황한 듯 툴툴거리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아이들도 더 이상 정우의 낡은 가방을 비웃지 않았다. 정우를 감싼 그 눈부신 하얀 빛이 가난이라는 그늘을 지워버린 듯 했다. 정우는 그날 수업 시간 내내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았다. 어머니가 옥상 위에서 보냈던 간절한 기도가 셔츠 깃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다. 방과 후 정우는 서문시장 뒷길을 돌아 집으로 향했다. 시장 골목 한 구석에서 옥분이 보따리를 이고 사람들에게 약초를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다. 옥분의 등은 굽어 있었고 치마 끝단은 흙탕물에 젖어 있었지만 정우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귀부인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정우는 어머니에게 달려가려다 멈춰섰다. 그리고 자신의 하얀 소매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 셔츠를 이렇게 하얗게 지켜주시는 만큼 저도 제 마음을 하얗게 지킬게요. 그래서 꼭 어머니의 그 검은 손을 씻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옥상으로 올라갔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만 정우의 셔츠가 걸려있던 자리에는 여전히 맑은 바람이 머물고 있었다. 옥부는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정우와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았다. 월순이 내온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마당의 목련나무를 보았다. 꽃은 졌지만 잎은 더 무성해졌다. 옥부는 정우의 하얀 셔츠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정우야, 내일도 엄마가 셔츠 깨끗하게 빨아놓을게. 니는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가면 된다. 알았지? 네, 어머니. 저 절대 기 안 죽어요. 제 셔츠가 제일 빛나니까요. 월순네 집 옥상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그 붉은 빛 속에서도 정우의 하얀 셔츠는 여전히 고고한 빛을 잃지 않고 펄럭였다. 그것은 가난한 문간방 모자가 세상의 모진 바람에 맞서 내걸은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승리의 깃발이었다. 대신동 골목의 밤은 약초 향기와 비누 향기가 묘하게 어우러진 채 그렇게 또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서문시장의 양령시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영물 같은 약초들과 그 가치를 알아보는 귀신 같은 눈들이 부딪히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대동상회의 강 회장은 시장의 질서를 조율하는 큰손이자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산삼의 나이와 채취된 골짜기까지 맞춘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날은 춘곤증이 밀려오는 나른한 오후였다. 옥부는 여느 때처럼 월순네 집 대문 앞 목련 나무 아래서 정성껏 말린 하수오와 지황을 갈무리하고 있었다. 보따리를 꾸려 시장으로 나가려던 찰나 검은색 관용차가 골목 어귀에 멈춰섰다. 흙먼지 날리는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차체에서 내린 이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노신사 강 회장이었다. 이 집이 맞나? 월순이네 보리밥집 주인이 사는 집 말이야. 강 회장은 수행원을 뒤로하고 마당으로 발을 들였다. 마침 평상에서 아버지가 남긴 법전을 읽고 있던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옥부는 당황하여 약초 보따리를 추스르며 일어섰다. 아, 예, 여기가 월순 형님 댁입니다. 형님은 지금 시장 식당에 계실 텐데.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옥분의 발치에 놓인 약초 보따리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옥분에게 다가와 바닥에 흩어진 당귀 한 뿌리를 집어들었다. 코끝에 가져가 향을 맡고 손가락으로 질감을 매만지는 노신의 손길은 엄숙하기까지 했다. 이거 자네가 직접 갈무리한 건가? 예, 지리산에서 가져온 놈들을 제가 밤새 씻고 말렸습니다. 보따리 장수 물건이라 보잘것없겠지만 옥분이 말끝을 흐리자 강 회장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보잘것없다니. 요즘 양령시 바닥에 이런 정성이 깃든 약초는 씨가 말랐어. 뿌리가 상하지 않게 흙만 털어내고 햇볕의 기운을 그대로 머금게 말리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자네 혹시 경남 함양의 박간의 집안 사람인가? 옥분의 눈동자가 커졌다. 박간에는 전쟁 전 옥분의 친정 가문으로 대대로 약초를 다루며 명망이 높았던 집안이었다. 그걸 우예 아십니다. 저희 친정이 그 집안 마심떠만 전쟁 때 풍비박산이 나서 강 회장은 잠시 회상에 젖은 듯 목련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30년 전 앞길 막막하던 시절에 자네 부친께 큰 은혜를 입었지. 그 어른께서 내게 건네주신 산삼한 뿌리가 내 사업의 미천이 되었어. 세상 천지를 뒤져도 찾을 수 없던 그 박간의 약초 향기를 여기서 다시 맡게 될 줄이야. 강 회장의 시선은 옥분 옆에서 법전을 꼭 쥐고 있는 정우에게 머물렀다. 소년의 맑은 눈과 빳빳하게 풀먹인 하얀 셔츠, 그리고 손때 묻은 낡은 책. 강 회장은 무언가 결심한 듯 정우에게 다가갔다. 너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알고 읽느냐? 아버지 유품입니다. 법전이에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읽고 있습니다. 정우의 당찬 대답에 강 회장의 눈에 이체가 서렸다. 그는 옥분을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옥분 씨, 이 아이는 범상치 않아. 척박한 마당에서도 저 고고한 목련이 피어나듯 이 아이도 이 문간방에서 세상을 밝힐 인재로 자라고 있군. 자네 부친께 진 빚을 이제야 갚을 기회가 온 것 같네. 강 회장은 수행원을 불러 두툼한 봉투가 아닌 자신의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내일 당장 대동상회로 정우를 데리고 오게. 이 아이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겠네. 이건 동정이 아니라 내가 오래전 빌렸던 사람의 도리를 갚는 것이니 거절하지 말게. 강 회장이 떠난 뒤에도 옥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월순 이모가 시장에서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왔다. 옥분 씨, 들었나? 강 회장이 역에 왔다 갔다며. 아이고, 내 뭐라 캔노. 옥분 씨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킬 거라 안 했나? 월수는 제1처럼 기뻐하며 옥분의 손을 맞잡고 춤을 췄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의 명함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거친 손과 아버지의 낡은 법전, 그리고 정우의 하얀 셔츠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보상이었다. 그날 밤 문간방의 공기는 평소보다 뜨거웠다. 정우는 아버지가 남긴 법전 첫 페이지에 강 회장의 명함을 소중히 끼워 넣었다. 어머니, 저 이제 더 열심히 할게요. 강 회장님 도움받는 만큼 나중에 제가 꼭 그분보다 더 큰 도움을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될게요. 옥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다. 정우야, 강 회장님 말씀 잊지 마라.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도리를 아는 거다. 엄마는 이제 약초 보따리가 하나도 안 무겁다. 네가 걸어갈 길에 꽃길이 열린 것 같아서 참말로 좋다. 마당의 목련 나무는 달빛을 받아 은은한 금빛으로 빛났다. 꽃잎은 다 졌지만 가지마다 돋아난 초록. 잎들은 이제 막 세상으로 뻗어나가려는 정우의 포부처럼 기세가 좋았다. 서문시장의 뒷골목 작고 낮은 문간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강 회장이라는 든든한 바람을 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보따리 속에서 우연히 발견된 아버지의 법전이 이제는 정우를 세상의 중심으로 이끄는 지도가 되어주고 있었다. 목련꽃이 지고 잎이 무성해지듯 가난의 겨울을 견딘 모자의 삶에도 비로소 찬란한 여름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강 회장의 후원 아래 정우의 세상은 몰라보게 넓어졌다. 하지만 옥부는 여전히 서문시장의 약초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았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으나 제 손으로 흙을 파고 산을 타서 번 돈으로 아들의 종이값을 떼는 것이 어미로서의 마지막 긍지라 믿었기 때문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대신동 골목에도 수차례의 봄과 겨울이 오갔다. 코올리게 소년이었던 정우는 어느덧 어깨가 떡 벌어진 청년이 되었고 서울의 대학으로 떠나 고시촌의 등불 아래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옥분의 머리칼에는 목련 꽃가루가 앉은 듯 하얀 새치가 늘어갔고 월순 이모의 보리밥집 솥뚜껑은 수만 번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졌다. 그러던 어느 봄날 대구 서문시장 바닥이 발칵 뒤집혔다. 서울에서 날아온 전보 한 장 때문이었다. 옥분씨 어딨노? 우리 정우가 합격했다 안 하나? 월순이 보리밥집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시장통을 가로질러 달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파르르 떨리는 전보 용지가 들려 있었다. 약초 좌판을 정리하던 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당귀 뿌리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지만 옥부는 그것을 주울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월순을 바라보았다. 형님 진짜입니까? 우리 정우가 진짜로 법관이 되는 기까? 그렇다니까. 합격자 명단 맨 위에 최정우 석자가 딱 박혔다 안 하나. 아이고 내 일할 줄 알았다. 그 똘똘한 놈이 해낼 줄 알았다. 옥부는 그제야 시장 바닥 한가운데서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 십수년 산비탈을 구르며 부르튼 발바닥과 약초 독에 절어 시꺼멓게 죽은 손톱 그리고 무시당할 때마다 삼켰던 눈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시장 상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몰려와 옥분의 손을 잡았다. 보따리 아지매 축하하오. 이제 고생 끝났네. 우리 시장에서 판사가 나오다니 가문의 영광이네. 그날 오후 정우가 대구역에 도착했다. 서울에서 갓 내려온 청년의 모습은 예전에 그 하얀 셔츠를 입던 소년의 기품 그대로였다. 정우는 역전의 인파를 헤치고 가장 먼저 대신동 골목으로 향했다. 월순네 집 대문을 들어서자 흐드러지게 핀 목련 꽃잎이 바람에 실려 정우의 어깨 위로 눈처럼 내려앉았다. 마당 평상에 멍하니 앉아있던 옥분이 아들을 보고 일어섰다. 정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 하나를 꺼냈다. 아버지가 남겼던 그 낡은 법전과 이제는 정우의 이름이 새겨진 새로운 만년필이었다. 어머니 저 해냈어요. 이제 어머니 산에 안 가셔도 돼요. 이 손 제가 평생 씻겨드릴게요. 정우는 어머니의 시커먼 손을 잡고 자기 얼굴에 갖다 댔다. 옥부는 아들의 고운 뺨에 닿는 자신의 거친 손등이 부끄러워 빼려 했지만 정우는 더 꽉 쥐었다. 이 손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이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이 손등이 더 부드러워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월수는 코를 훌쩍이며 소리쳤다. 자자 이 좋은 날 와자꾸 우노. 오늘 내 보리밥집 문 닫고 잔치할 끼다. 시장 사람들 다 오라. 캐라. 소 잡고 돼지 잡고 오늘 배 터지게 묵는 기다. 월순의 호령에 대신동 골목이 들썩였다. 강 회장도 소식을 듣고 화환과 함께 귀한 술을 보내왔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정우는 잠시 사람들을 피해 마당 한 구석 목련 나무 아래 섰다. 꽃잎이 툭 하고 정우의 발치에 떨어졌다. 목련은 가장 화려하게 피어날 때 가장 처연하게 지는 법이다. 정우는 그 꽃잎을 주워들며 생각했다. 어머니의 청춘도 이 목련 꽃잎처럼 정우를 위해 툭툭 떨어져 내렸음을. 하지만 그 떨어진 꽃잎들이 거름이 되어 자신이라는 나무를 키워냈음을. 정우야 뭐하노? 어서 와서 국 한 사발 해라. 옥분이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아들을 불렀다. 이제 옥분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다. 비록 손톱 밑에 풀물은 다 빠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갓 피어난 목련보다 더 맑고 눈부셨다.
그날 밤 문간방에는 예전처럼 씁쓸한 약초 향기 대신 구수한 잔치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정우는 잠든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아버지가 쓰던 낡은 법전을 다시 펼쳤다. 법전 갈피마다 끼워져 있던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이제는 하얀 빛이 되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마당의 목련 나무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꽃잎은 바람을 타고 날아갔지만 그 향기만은 문간방 구석구석까지 깊게 스며들었다. 정우는 다짐했다. 법복을 입고 높은 단상에 앉더라도 늘 발밑에 흙냄새와 어머니의 보따리 무게를 잊지 않겠노라고. 가난의 겨울을 견디고 폭풍우를 지나 드디어 목련 꽃잎이 축복처럼 떨어지는 날. 대신동 문간방 소년의 꿈은 그렇게 가장 정결한 결실을 맺고 있었다. 서문시장의 새벽을 깨우던 옥분의 발소리는 이제 아들의 당당한 행보가 되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새벽이 채 가시지 않은 청파동 시장 골목. 월순내 보리밥집의 낡은 천막 위로 뽀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월수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서둘러 가게 문을 열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30년 세월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자 새로운 장을 여는 날이었다. 그녀는 거친 손마디로 가마솥을 닦으며 지난밤 잠을 설친 탓에 부은 눈을 비볐다. 월수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뒷산 산비탈을 올랐던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준우를 등에 업고 한 손에는 약초 칼을 든 채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들은 꽃 구경 가고 좋은 옷 입을 때 월수는 오로지 아들 준우의 책값을 벌기 위해 이름 모를 풀뿌리를 캐고 덕다리버섯을 찾아 헤맸다. 가시에 찔리고 바위에 긁혀 진물이 나던 손은 이제 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졌지만 월수는 그 손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 손으로 캐낸 약초들이 아들의 지혜가 되고 뼈가 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호강시켜줄게. 엄마 손 예쁘게 만들어줄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엄마의 갈라진 손등을 어루만지던 어린 아들의 약속. 그 약속 하나가 월순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드디어 오늘 그 아들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당당히 고향 땅 법원의 판사로 부임해 내려오는 날이었다. 월수는 시장 상인들이 축하 선물로 건네준 질 좋은 보리쌀을 정성껏 씻어 안쳤다. 장작불이 타오르며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보리밥 냄새가 시장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다. 그녀는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쌉싸름한 쓴바귀와 향긋한 달래, 그리고 직접 띄운 청국장을 상 위에 올렸다. 특히 오늘 아침 산에서 직접 따온 싱싱한 산초잎은 아들의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했다. 그때였다. 엄마! 하는 나직하면서도 울림이 큰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다. 가게 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에 남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준우가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조심스레 안경을 고쳐 쓰는 모습이 영락없는 선비의 기품이었다. 월수는 들고 있던 주걱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다. 번듯하게 자라 법관의 위엄이 느껴지는 아들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준우 정말 고생 많았다. 내 강아지 이리 좀 보자. 월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다. 법전을 수천 번, 수만 번 넘기느라 지문이 닳아버린 아들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그 손은 산비탈을 타며 굳은 살이 박인 어머니의 갈라진 손등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모자에 손이 맞닿는 순간 지난 30년의 가난과 눈물 그리고 희망이 전깃줄처럼 서로에게 전달되었다. 준우는 자리에 앉아 어머니가 차려낸 보리밥 한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알 사이사이에는 어머니의 땀냄새와 평생, 어머니의 옷자락에서 나던 알싸한 약초 향기가 배어 있었다. 엄마, 제가 법복을 입을 수 있었던 건 다 엄마가 산속에서 비 맞으며 캐온 그 약초들 덕분이에요. 판사직 임용장을 받을 때 제 코끝에 엄마한테서 나던 그 도라지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눈물을 참느라 혼났어요. 준우는 보리밥을 크게 한술 떠 입에 넣었다. 투박한 나물 무침과 진한 청국장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준우는 비로소 자신이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월수는 아들의 밥그릇에 귀한 상황버섯을 달여 만든 물을 가득 따라주며 인자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가에 깊게 팬 주름은 그 자체로 한 권의 소설 같았다. 준우야, 너는 이제 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귀한 몸이다. 하지만 이 어미 말을 잊지 마라. 내가 먹는 이 보리밥처럼 가장 낮고 거친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게 진짜 법관의 길이고 이 어미가 약초를 캐며 너에게 바랐던 전부란다. 준우는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법전 속의 차가운 글자들보다 어머니의 따뜻한 보리밥. 한 그릇이 주는 가르침이 훨씬 더 무겁고 준엄하게 다가왔다. 시장 골목의 소란스러운 소음조차 축복의 노래처럼 들리는 오후, 모자가 마주 앉은 작은 식탁 위로 눈부신 봄볕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청파동 골목 어귀, 월순 형님의 보리밥집. 마당에 서 있는 오래된 목련나무가 기어이 하얀 꽃봉오리를 터뜨렸다. 간밤에 내린 봄비 덕분인지 꽃잎은 더욱 투명하고 시리도록 하였다. 월수는 새벽부터 툇마루에 앉아 그 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50년 전 보따리 하나 들고 이 동네에 스며들었을 때도 목련은 저렇게 피어 있었다. 그때 월순의 곁에는 늘 약초 보따리를 맨 준우 엄마가 있었다. 형님, 불 안 떼고 뭐하우? 오늘 우리 준우 첫 재판 끝내고 오는 날이잖소. 사리문을 열고 들어오는 준우 엄마의 목소리에 월순이 설핀 미소를 지었다. 준우 엄마의 등에는 여전히 낡은 약초 지게가 들려 있었다. 아들이 법관이 되어 금이 환영한 지도 몇 달이 지났건만 그녀는 여전히 새벽 안개를 헤치며 산을 탔다. 손톱 끝에는 가시를 빼낸 흉터와 진한 약초 물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다. 이 사람아, 이제 그 지게 좀 내려놓으라니까. 준우가 알면 또 속상해할 텐데 왜 그리 고집을 피워? 월순 형님이 짐짓 엄한 표정으로 나무랐지만 속내는 동생의 거친 손마디가 안쓰러워하는 소리였다. 형님, 내가 이 흙냄새를 맡아야 숨이 쉬어지는 걸 어쩌우. 그리고 내가 산에서 좋은 거 캐와야 형님 보리밥이랑 같이 사람들 속을 달래주지 않겠소. 준우 엄마는 지게에서 갓 캐온 싱싱한 더덕과 도라지를 꺼내놓았다. 월순 형님은 말없이 그 약초들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가마솥에서는 이미 구수한 보리밥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두 여인은 나란히 앉아 더덕을 두드리고 나무를 묻혔다. 월순 형님은 정성으로 밥을 짓고 준우 엄마는 산의 전기를 캐오던 세월. 그 30년의 세월이 이 작은 부엌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오후가 되자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법복을 벗고 정갈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난 준우가 대문을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와 월순 이모를 위해 산 부드러운 스카프 2장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월순 이모님, 저 왔어요. 준우의 부름에 두 여인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뛰어나갔다. 준우는 마당 한가운데서 두 어머니 앞에 깊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재판을 하는데 판결문을 읽기 전에 문득 어머니의 약초 가방과 이모님의 보리밥 한 그릇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그 마음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준우의 말에 준우 엄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들이 법관이 된 것보다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아들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곧게 자라주었다는 사실이 더 고마웠다. 월순 형님은 그런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준우야, 어서 앉아라. 밥 먹자. 내 애미가 산에서 제일 좋은 걸로만 골라온 약초로 찬을 만들었단다. 좁은 방 안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상 위에는 고슬고슬한 보리밥과 향긋한 약초 무침,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청국장이 차려졌다. 준우는 어머니가 얹어주는 도라지 한 점을 입에 넣으며 눈을 감았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가파른 산비탈을 구르며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던 어머니의 눈물이었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동생을 위해 매일 따뜻한 밥을 지어 나르던 월순 형님의 지극한 우정이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서울로 같이 가요. 제가 좋은 집 구해놨어요. 월순 이모님도 같이 모실게요. 준우의 간곡한 제안에 준우 엄마는 월순 형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준우야, 내 집은 여기다. 이 시장 골목 사람들과 형님이 내 가족이야.
너는 서울에서 훌륭한 법관으로 살 거라. 나는 여기서 형님이랑 보리밥 갈라 먹으며 내가 지키는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지켜볼란다. 월순 형님도 거친 손으로 동생의 손을 꽉 맞잡았다. 두 여인의 손등에 팬 주름은 거친 산길과 뜨거운 화덕 앞을 견뎌낸 숭고한 기록이었다. 그들은 서로가 없었으면 이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뎠을까 싶어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청파동 골목길에는 은은한 목련 향기가 퍼져나갔다. 준우는 돌아가는 길에 대문 밖에서 한참 동안 집을 돌아보았다. 낡은 전등 불빛 아래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두 여인의 그림자가 창가에 비쳤다. 인생이라는 긴 소설의 마지막 장은 화려한 성공이나 부귀영화로 채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고통을 약초로 다려주고 서로의 빈속을 보리밥으로 채워주던 두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위로로 완성되었다. 지는 노을 아래 하얀 목련 꽃잎이 축복처럼 떨어져 내렸다. 청파동의 봄은 그렇게 가장 따뜻하고 향기로운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